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지만 이달부터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 서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신분증 확인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남성의 금연 실패 확률이 주간 근무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이 한 차례 이상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4,900여 명의 응답을 분석했는데요. 야간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서는 남성의 금연 실패율은 주간 근무 남성의 3.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19에서 40세 야간 근무자의 금연 실패율이 90.4%를 보였는데 10명 중 9명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야간 근무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 단절, 수면 부족 등을 금연 실패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부 활동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온열 질환 사례가 지난해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799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4,500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올해는 10명으로 지난해 48명보다 줄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여름철 기온이 낮아 온열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손 저림이나 감각 저하를 부르는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관절센터 연구팀이 여성 27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수치와 손목 터널 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했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여성은 정상 그룹보다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 위험이 약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용체의 상향 조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혈관 내벽 세포와 결체 조직의 증식을 촉진한다며 결국 터널이 비좁아져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들의 대표적 위험 인자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속 지방 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비만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가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특히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고도 비만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 고도 비만의 경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정된 체중을 생활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관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유지나 관리가 안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수명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비만도 측정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고 30을 넘어서면 2단계 비만, 즉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고도 비만을 병적 비만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성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관절 질환, 불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게다가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질환, 성인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우리 당뇨를 일으키는 기전은 쉽게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가 제2형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요. 결국에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인슐린이 온다 해도 혈당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 조직이 많이 껴 있으면 인슐린 와도 나는 이거 안 통해. 이 정도 인슐린으로는 안 통해. 인슐린 양을 더 주면 내가 조절될까 말까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비만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제2형 당뇨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또 고혈압, 고지혈증은 또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을 생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체 활동은 줄어든 반면 고열량, 고지방 음식 섭취율 등이 늘어나면서 비만은 물론 고도비만 국내 인구는 증가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2005년 3.5%에서 2015년 5.3%로 증가했으며 2030년엔 2배 수준인 9.0%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는 신체 이상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감당 안 되는 몸무게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에 무리가 가고 안 그래도 부족했던 운동량을 늘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도비만 환자 중에는 자신이 알아보거나 주변인의 추천을 통해 여러 가지 비만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고도 실패해서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중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시상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체중 조절 중추에서 체중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서 식욕을 조절하게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대체로 모든 정상인들을 포함해서 체중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체중이 정해져 있는데 고도비만 환자는 그런 세트 포인트가 아주 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살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그러한 머릿속에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본인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수술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살을 빠지게 하고 다른 동반 질환들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도 비만은 일반 비만과는 다릅니다.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도비만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수술하는데 문제가 생길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검사, 당뇨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CT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복벽에 있는 지방보다는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 보이는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먹해 보이는 대부분은 다 복부에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정상인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내장 지방을 갖고 있어 각종 질병의 위험도들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태가 좀 심각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비만도에다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역시 약을 드시고 있던 분이었고 지방간도 꽤 심했던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분입니다. 대표적 수술법으로는 위소매 절제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수술 환자의 60% 이상이 받고 있는 위소매 절제술은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위의 일부를 소매 모양으로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위만 축소하는 게 아니라 식탐 호르몬을 분비하는 위 상부를 없애 식욕 감퇴, 조기 포만감을 갖도록 합니다. 위 소매 절제술이 음식물의 섭취 제한을 이끌어낸다면 또 다른 수술법인 위 우회술은 위도 작게 만들면서 음식물이 거쳐가는 소화 구간을 줄입니다. 십이지장 등을 건너뛰고 위와 소장을 바로 연결해 영양분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위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문합한 데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샌다든지 혹은 좁아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한 복강경 기구라든지 이러한 수술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합병증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수술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합병증 혹은 후기 합병증의 차이들이 좀 날 수 있는 것인데요.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 가장 흔한 그다음에 가장 우려가 되는 후기 합병증은 위식도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루아이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문합한 위와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혹은 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비만 환자라도 이 같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까지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비만 수술은 수술 후 2, 3년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돕는 수술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 및 운동 조절 등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18세 이상 비만 수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달했던 수술 비용이 200에서 250만 원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뼈 성장이 끝났다는 게 엑선 검사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체질량 지수 35 이상 초고도 비만 환자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지수가 30에서 35 사이라면 비만 관련 합병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질환, 심장혈관질환, 관절질환, 수면무호흡증, 천식, 간외조경 중에서 한 개라도 갖고 있어야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입니다. 낮 최고 온도가 30도 이상 지속되는 8, 9월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식재료 취급과 보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75%가 기온이 높은 8, 9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요 원인 식품은 계란 및 알 가공품, 김밥류를 포함한 조리식품, 육류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살모넬라는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60도씨에서 20분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토양, 수중, 냉장고 안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된 지 6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설사, 구토, 열, 복통 등 위장장애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란, 가금육, 육류 등을 조리할 때 중심 온도가 살균 온도인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하고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뼈는 근육과 달리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갈비찜, 삼계탕과 같이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익힐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계란 및 알 가공품 등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취급 보관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계란 등 난류를 구입할 때는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되어 있는 제품으로 산란일자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한 계란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2에서 4주 내에 소비해야 하는데요. 계란을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감기인데요. 이 감기를 초기에 제압하려면 뜨거운 국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뭐 차든 국이든 상관은 없는데요. 체내로 들어온 뜨끈한 국물이 폐에서 코에 이르기까지 호흡기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따뜻한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서 수시로 입안을 헹궈주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건강한 습관으로 환절기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히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